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접하는 가장 흔한 물질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물질, 바로 물입니다. 생명과 화학 반응에서의 사용 외에도 물은 지구 온도와 기후를 유지하고 순환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구와 우주에 대한 화학 분야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지구화학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수학이나 논리학 등을 포함하는 형식과학부터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자연과학 등이 대표적이죠. 자연과학의 분야는 물론 가장 유용한 화학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운동과 세상이 구성된 체계를 연구하는 물리학, 생명의 탄생부터 진화와 구분, 작용까지 다루는 생명과학,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와 조금 더 넓게는 다른 행성까지 관심 갖는 지구과학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자연과학 분야들은 고유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그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해 세부 학문을 만들곤 하는데 양자세계나 물리적 이론을 바탕으로 화학 결합과 원자 및 분자를 연구하는 물리화학, 생명체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작게 다가서는 생화학이 대표적입니다. 지구과학은 범위가 유독 더 넓기 때문에 이후 다른 자연과학 분야들과 융합해 더 많은 세부 학문으로 재탄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지구화학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와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과 원소의 분포, 순환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주 공간에서의 화학 반응과 성간물질, 행성 대기 성질을 연구하는 우주화학, 태양계와 운석, 해성, 행성의 성분 분석과 태양계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우주지화학, 조금 더 지구로 가까이 다가가 지구 대기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과정 등에 대한 대기화학, 해수 성질과 화학 변화, 거동과 미생물 반응에 대한 해양화학, 지하수와 지표수 조성과 순환을 연구하는 수지구화학, 그리고 생물과 지구 화학적 과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지구화학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지구과학의 화학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예상치 못한 현상과 더불어 이론적으로만 상상되는 것이 행성 규모에서는 실제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갑작스레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들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닷속은 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질까라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질문을 한 책에서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수준의 답변을 어렵지 않게 풀어내며 당연했던 것에 대한 과학적 설명들을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으실 해양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면과 가까운 곳은 바람을 비롯한 기후작용으로 인해 물이 뒤섞이며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비교적 수온이 높습니다. 그 작동 원리로부터 혼합층이라 부르는 지역이죠. 조금 아래에서는 상층의 따뜻한 물과 심해의 차가운 물이 뒤섞이며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데 누가 봐도 왠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곳이니 지구 환경에서 중요할 듯 싶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심해층이 펼쳐지며 태양광이 닿지 않아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결코 영하로는 가지 않습니다. 대양은 전 지구적인 해류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에서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 깊은 바다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대기와 태양으로부터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습니다. 즉 온도가 극한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순환 시스템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물론 지구의 바다가 더 깊었다면 어딘가에는 얼어붙은 지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의 심해 밑바닥은 그 아래 맨틀에서 발생하는 열과 마그마로 인해 심해 열수구와 해저 화산들이 자리 잡고 있어 영하의 수온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영하의 수온이 잠시 생긴다 해도 물은 얼어붙지 못합니다.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순환을 시작으로 지금부터는 의식의 흐름대로 물과 얼음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책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바다의 계층에 대해서입니다. 위도와 계절 등에 따라 바람은 크게 달라집니다. 바람에 의해 뒤섞이는 혼합층의 형성과 유지는 여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혼합층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중층의 수온 약층도 변화를 겪을 것이며 수온 변화가 있는 수온 약층은 생태계에 아주 큰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예상치 못한 변화를 걱정하는데 실제로 1970년과 2018년에 여름철 수온약층 계층화 정도를 비교한다면 극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구에 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표의 71%를 물이 덮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 물이 적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만 살펴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의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가니메데의 직경은 5262km로 수성보다 크고 화성의 4분의 3 크기에 해당합니다. 가니메데가 목성을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공전했다면 무조건 행성으로 분류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크다는 타이탄과 칼리스토, 모두 공통적으로 물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바다층을 갖고 있습니다. 유로파나 트리톤, 엔셀라두스, 명왕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얼음은 우주에서 희귀한 물질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의 바다를 살펴보면 지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 관찰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기온이 낮기에 지표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음층 아래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아래는 또다시 얼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얼음, 바다가 반복되고 그 이후에나 암석층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얼음들에게도 아이스1H라거나 아이스3, 아이스5와 같이 순서대로 이름 붙인 것 같진 않은 다른 설명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 얼음 구조와 물 아래 얼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니메데 구조에서 눈여겨볼 것은 얼음과 바다로 이루어진 층의 깊이가 무려 800km라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죠. 일부만 보더라도 우리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최대 수심은 고작 11km 정도입니다. 지구와 가니메데를 비교한다면 물의 양은 훨씬 작은 행성 크기임에도 가니메데가 3배가량 더 많으며 행성의 질량 대비 물의 비율은 무려 50%에 달해 압도적입니다. 최대 수심도 72배가량 차이 나는 상황이죠. 이처럼 물이 많고 수심이 깊다는 것은 압도적인 수압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력과 온도 그리고 물의 빈결에 대해 생각해보죠. 가로 세로 높이 10cm로 이루어진 매우 단단한 금속 입방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무한대의 강도로 절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 규격으로 가정했을 때 빈 공간 없이 금속 상자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냉각시킨다면 이 물은 부피 변화 없이 얼 수 있을까요? 물의 전체 부피는 단순히 각 방향 10cm의 길이를 갖는 입방체라 생각한다면 1000ml가 됩니다. 리터나 입방미터 등 무엇으로든 단위 환산이 가능합니다. 냉각시켜 표준적인 물의 어는 점인 0도씨에 도달했다고 할 때 물의 밀도는 입방미터당 999.84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이 얼어 같은 온도의 얼음이 되었다면 0도씨에서 얼음의 밀도는 입방미터당 916.8kg이 되죠.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며 이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변하며 부피가 9.057% 증가합니다. 처음 존재하던 1000ml의 물이 얼음이 되면 1090.57ml가 되는 것입니다. 상변화에서 부피 변화가 유발된다면 반대로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얼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압력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압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물이 얼기 위해 부피 팽창을 시도하며 금속 용기 벽면을 밀어내는 물의 힘은 압력으로 계산됩니다. 0도씨라는 온도가 유지되며 부피 변화가 발생하지 못해 상태적으로 부피의 압축이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물에 등온 압축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압축되어 버린 부피와 압축률을 고려해 부피 변화량에 대한 영향을 추산한다면 용기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185메가파스칼입니다. 기압으로 환산한다면 1825.81atm이며 마리아나 해구의 압력인 1086atm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조건이 작은 정육면체에서 냉각만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압력의 영향과 물의 상태 변화는 상도표를 통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기압에서 물은 0도씨의 어는 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218기압으로 높아진다면 오히려 더 낮은 온도의 어는 점을 갖게 되죠. 물이 얼어 고체 결정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차갑게 냉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피 변화가 제한되면 얼음은 얼 수 없지만 이는 일반적인 조건일 뿐이며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냉각이 더 강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상도표, 즉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배우는 상도표는 아주 대충 극단적으로 그려 강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처럼 음의 기울기가 극단적으로 강하다거나 고작 218기압 정도까지 연구되진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보편적인 상도표는 조금 더 커다란 상도표를 기준한다면 보이는 정도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기울기 등이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많이 확장시키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니메데 내부 구조에 쓰여 있었던 수많은 얼음 영역들입니다. 금속 용기에서 냉각한다면 압력은 185메가파스칼 정도까지 상승했으며, 도식을 살펴본다면 이 압력 조건에서 냉각을 마이너스 22도 이하로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과는 다른 새로운 얼음으로 변화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1H는 보편적인 압력 조건에서 바로 변화 가능한 영역인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물에 떠오르는 바로 그 얼음입니다. 가니메데의 첫 번째 얼음층이기도 했죠. 물은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1H 형태로 얼어붙으면 육각형 배열로 이루어진 육방 구조를 이루어 내부 공간이 생겨 부피가 증가합니다. 1H의 H는 바로 이 육각형 구조를 의미하고 있으며 물이 결정 구조를 이뤄가는 중간적인 상태들도 관찰됩니다. 그렇다면 초고압에서의 얼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스3는 키타이트 아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가니메데의 두 번째 얼음층에 해당했죠. 키타이트는 이산화규소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 얼음의 산소 원자가 키타이트의 규소 원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결정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사면체 형태는 압력으로 인해 상당히 많이 왜곡되는데, 육각형 고리는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대신 5원자, 7원자, 8원자로 이루어진 고리들로 구성됩니다. 더욱 멋진 점은 물 분자의 3분의 2는 4개의 나선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서 얼음임에도 입체적인 구분을 갖는 카이랄이 됩니다. 아이스5는 가니메데의 세 번째 얼음층이었으며 양성자 무질서 구조 얼음에 해당합니다. 아이스5는 고압 저온에서 형성되는 구조로 고밀도 얼음에 해당합니다. 1H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 물 위에 얼음이 떠오르는 현상으로 관찰되며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고 수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리적 특징으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고압에서 쥐어짜 촘촘하게 모여 만들어지는 아이스5는 물보다 밀도가 높아 물에 가라앉습니다. 가니메데의 네 번째 얼음층이었던 아이스4 구조 역시 양성자 무질서 구조로 이루어지며, 모든 물 분자는 다른 4개의 수소와 결합하며 2개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지 않은 자체 침투 구조를 이룹니다. 가장 만들기 어려워 아마도 초고압의 가니메데 최하층 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스4는 준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 조절만으로 쉽게 형성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다른 형태로 변환되곤 합니다. 극한 환경 얼음 화학의 관심 대상입니다. 얼음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 외에도 1H가 더욱 낮은 온도에 도달하면 변화하는 1C는 입방 구조를 갖기 때문에 붙은 구분입니다. 왠지 아름다운 형태를 갖는 아이스2도 있으며 다양한 수소 결합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수십 가지의 얼음 구조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이스 1H만을 볼 수 있지만 행성과 우주의 화학에서는 그 외의 얼음들이 매력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이 얼음이 된다는 현상은 어디까지 관찰될까요? 질문을 바꿔본다면 단 하나의 물 분자도 얼 수 있을까요? 하나의 분자라면 액체나 고체라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형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변화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럼 적어도 몇 개의 물 분자가 모여야 이들이 얼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구분될지는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물 분자 개수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에 대한 수소결합 진동 에너지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물 클러스터는 단일 소듐 원자로 도핑되는데, 물과 반응성이 높은 금속 원자를 붙이면 도핑된 물 클러스터가 순수한 물보다 더 쉽게 이온화되며 전자가 물이 아닌 소듐 원자로부터 방출되어 분석이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이온화되기 전 도핑된 클러스터에 적외선을 쪼여 들뜨게 만드는데, 적외선을 통해 온도를 증가시켜 이온화를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자외선으로 이온화해 클러스터의 크기별로 날아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비행시간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 상태와 크기를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산소 수소 결합의 진동 주파수를 분석하게 되는데, 3400파수에서 나타나는 흡수값은 비정질 얼음과 액체 물의 정보이며 3200파수는 결정을 이룬 얼음에서 나타나는 값입니다. 결국 3400이 사라지며 3200이 강해지는 순간의 클러스터 크기가 물이 얼었다라고 화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275개의 물 분자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상전이가 시작되며 하나의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 분자가 많아질수록 이후로 연장되는 육각형 얼음 구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75개의 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됩니다. 몇 개의 분자가 필요한지 알아냈다면 이번에는 단 하나의 분자 두께로 이루어진 물막을 얼렸을 때 나타나는 차이도 분석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단분자 물층을 보거나 다룰 일이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핀을 비롯해 원자나 분자가 한두 개 두께로 들어갈 수 있을 아주 얇은 층 구조를 다루게 된 만큼 여기 채워진 물질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물의 구조 등을 확인했을 때 재미있게도 단층 물이 의외로 다양한 상을 형성하게 되며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소재들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전기 전도도를 갖는 초이온성 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전해질 없이는 물이 전기를 전도하지 못한다 생각해왔지만 단분자층으로 형성하면 물은 그 자체로 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야기들과 처음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염없이 깊어졌던 이야기들은 모두 물과 얼음에 대한 궁금증을 엮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바닷속은 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확장시킨 것이죠. 수온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지구가 아닌 태양계, 다른 위성에서는 어떨지로, 그리고 상평형에 대한 영역 확장과 얼음이 갖는 상에 대한 소개, 극단적으로는 얼음이라 불릴 수 있는 물질이 되기 위한 최소 분자 개수와 단분자막이 되면 전도성을 갖는 물의 첨단 연구 결과가 모두 지구의 한 특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화학편을 통해 물이 파란색일지 혹은 무색 투명할지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지구과학편이 출간되었습니다. 화학 외에도 여러 분야들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모두 외국 저자에 의한 작업이었죠. 드디어 내수화가 성공해서 지구과학 분야 대표 강사이신 양은희 선생님이 지구과학에 대해 소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 책을 왜 화학자를 통해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고도로 발달한 화학자는 모든 과학에 관련되니 이상할 일 없는 것입니다. 목차를 일부만 봐도 누구나 궁금하거나 관심 가질 법한 내용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화학 소리로 확장시킬 법한 것들만 간단히 봐도 지구 외의 푸른 행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똥에서 금을 추출하는 박테리아 관련 연구 결과, 공룡 체성분 분포나 원소의 순환, 지구 내부 맨틀 위에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성분이 무엇인지, 광물과 암석에 대해 황철광, 특히 마르카사이트는 그 자체적 폭발성은 없는지 등으로 지구과학에서 화학으로의 거대한 스노우볼을 굴릴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자연과학은 더 작은 세계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은 대기나 해양 등 거시적 시스템 자체를 시작점으로 삼아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탐구하고 우주와 천체를 비롯한 모든 거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명한 격언 마냥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위한 접근 방식이지만 우리처럼 숲이 아닌 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영감을 얻거나 궁금증을 구체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지구과학편 화학화학 기준 총평입니다. 재미 8점입니다.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즐겁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질문이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곳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독성은 9점입니다. 주제 9점입니다. 다양한 지구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이미 다 잊어버려 기억 속에 묻혀있던 성인들, 그리고 지구의 특성들을 새롭게 처음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적당한 주제들입니다. 난이도는 10점으로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학생 때 화학보다 지구과학 공부를 더 잘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는 내용이라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라는 제목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책을 보며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것과 함께 알고 있지만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다른 지식과 연계되는 것이 보이실 듯합니다. 화학책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내용에 관심 갖는다면 지구화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구는 물이 풍부한 듯 싶지만 암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어서 고밀도 얼음이 되기에는 너무 얕은 심해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물의 응결에 부피 변화가 수반되듯 부피 변화를 방지한다면 물은 일반적으로는 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압을 유지한 채 극저온을 형성한다면 육각형 결정 구조가 아닌 다른 상의 중밀도 혹은 고밀도 얼음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극한 환경과 천체화학에서 관심 갖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